할머니, 그날 있잖아. 아저씨가 또 왔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유언장 정리를 마치고 법원에서 돌아온 날 5살 손녀가 그 말을 했습니다. 딸 은주가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밤마다 들리던 발소리, 그리고 CCTV에 찍힌 믿을 수 없는 장면.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무언가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초보인 저에게는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새벽에 깼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얇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습관처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떨리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나는 서둘러 방문을 열었어요. 수아는 이불을 움켜쥔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 꿈이라도 꿨어? 내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수아는 고개를 젓더니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나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이면 수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각, 같은 말이었죠. 할머니, 아저씨가 또 왔어요. 처음엔 그냥 악몽이라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겁나는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수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도 않았고 낮에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 어젯밤에도 다녀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건 꿈이야. 우리 수아가 무서운 꿈을 꾸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이 자꾸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아 방 앞에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또 올까 봐서요. 새벽 2시쯤 살짝 졸던 나의 귀에 이불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누가 복도를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문 밖 복도에는 내가 놓아둔 슬리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착각이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의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그랗게 손가락 자국처럼 찍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그 아저씨가 잡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유치원에서 누가 괴롭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자는 사이 누가 집에 들어온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문단속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확인했습니다. 현관, 창문, 뒷문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지만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비친 내 얼굴은 웃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귀가 예민해졌고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아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나는 그런 아이를 안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내 방에 이상한 냄새 나요. 수아의 말에 방을 맡아봤습니다. 곰팡이 냄새와는 다른 오래된 흙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나는 작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집이 뭔가 잘못된 걸까? 새로 이사 온 지는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웃집 미자
아주머니가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손녀가 자꾸 악몽을 꿔요. 아이고, 그 집 말이야.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글쎄, 예전에 어린아이가 사라졌대. 경찰도 왔다 갔었지. 그게 한참 전 일이라 다들 잊고 살지만. 미자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다락방은 되도록 열지 말라고 했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소문도 다 있네요. 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아의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그 아저씨가 또. 나는 아이를 안은 채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나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다시 잠들자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깨진 액자 조각을 바라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아봐야겠다고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좀 지켜주세요. 하지만 내 속에서는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야,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진실을 봐야 해. 그 밤 나는 천천히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란 걸. CCTV를 설치한 첫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해가 지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카메라를 연결한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수아의 방이 비쳐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하얀 이불이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조차도 내 눈에는 긴장감으로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의 밝기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바람 때문일까 싶었지만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수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모니터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은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환상인가? 내가 피곤해서 착각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손끝이 식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카메라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말았습니다. 수아야, 어제는 무서운 꿈 안 꿨어? 응, 그런데 그 아저씨 이제 말 안 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그 아저씨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점심 무렵 이웃미자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치를 전해주러 왔다지만 얼굴이 심각했어요. 정자 씨, 혹시 다락방 문 열어봤어?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문은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잘했네, 거긴 열면 안 된대. 미자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목소리에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지붕 위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아는 내 무릎에 앉은 채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저 소리 아저씨가 내는 소리야. 나는 애써 웃었어요. 비바람 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나도 그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천천히 손톱으로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의 전등을 켠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수아의 방에서 다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살짝 틈을 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아는 잠든 채였고 바닥에는 인형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뒤쪽에는 뭔가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내 눈을 의식이라도 한 듯 문틈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얼른 불을 켜고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침대 밑을 보고 커튼 뒤까지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이불 끝자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땀일까 아니면 아침이 되자마자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문 단속 잘하세요. 요즘 도둑도 많고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방문이 열리던 순간 분명히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아니라 밖에서 열고 들어온 겁니다. 나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끝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한 손. 작고 하얀 손이 수아의 머리맡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수아 곁에서 함께 잤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지만 어둠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오는 발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문만 열지 마. 그냥 지나가라.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는 낡은 장난감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본 적 없는 인형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그 인형은 목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었고 한쪽 눈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인형을 신문지로 싸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수아의 침대 옆에 그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인형 누가 가져왔어? 그 아저씨가 놔두고 갔어요. 수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다 끄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수아의 방이 비쳤습니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문이 스스로 열렸어요. 그 순간 화면이 번쩍하더니 짧은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화면이 켜졌을 때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아는 눈을 뜨더니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아저씨가 말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모니터에 비친 그 희미한 그림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수아가 유치원에 간 사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려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착각이겠지 하면서도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수아의 방이 나왔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고
그 위로 미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살짝 미는 것처럼 열렸어요.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있었고 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수아의 머리맡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손끝까지 번져서 내 손이 내 것이 아닌 듯 떨렸습니다.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속 수아가 이불을 움찔 들썩이더니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잡히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어요. 할머니.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서둘러 CCTV 카메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혹시 장난이라도 친 사람이 있나 싶어 기기를 열어봤지만 이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연결선도 멀쩡했고 메모리 카드에도 손 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건 뭐였을까?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이었어요. 화면 속 수아는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면이 약간 흔들리더니 문틈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무엇인가 움직였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태였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모호한 크기.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보였어요. 그림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수아의 이불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림자가 멈췄다가 천천히 뒤돌더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수아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도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손끝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 그 손을 잡았던 것처럼 보였어요. 아침이 밝자 나는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에 뭔가 찍혔어요. 진짜 사람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냉담했습니다. 그냥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은 하겠지만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그림자라고만 부르다니. 점심쯤 수아가 나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아저씨가 또 왔어요. 언제 왔는데? 몰라요. 나 자는데 입을 덮어줬어요. 그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아는 아무렇지 않게 인형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나는 CCTV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림자가 문 옆에 서 있을 때 아주 잠깐 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속에서 아이의 머리맡에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사람의 손목, 그 위에 끊어진 팔찌 조각처럼 보였어요. 나는 영상 재생을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팔찌 조각은 낯이 익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수아 엄마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꺼도 눈앞에 계속 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수아의 방 문 앞에 서 있는 모호한 형체, 그 손목에 달린 팔찌 조각, 그리고 아이의 입모양. 할머니, 그건 분명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 3시가 되자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공포보다 더한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진실을 봐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이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자.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또 열렸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모니터 앞에 앉은 채 날이 밝는 줄도 몰랐습니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자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이 무거워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속 그림자, 그 손목의 팔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아침이 되자 수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유치원 안 가도 돼요? 왜? 그 아저씨가 오늘은 안 온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울던 아이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 웃음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진 컵 조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 안에는 이상하게도 흙냄새가 더 진하게 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냄새는 빠지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땅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았어요. 그날 오후 이웃미자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좀 잠을 못 잤어요. 그 집 다락방 문은 안 열었지? 그 말에 나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락방이요? 응, 복도 끝 천장 위에 작은 문 있잖아. 예전에도 그 집 사람들 거기 열고 나서 난리 났었대. 나는 무심코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락방이라니 나는 그곳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아가 잠든 뒤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정말 작은 사각형 문이 있었습니다. 회색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철로 된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내 손이 자연스레 그 손잡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열면 안 돼.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잡아당기자 낡은 나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사다리를 꺼내 천천히 올라갔어요. 달아가는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공기 속에는 오래된 눅눅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구석에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위에는 작은 인형과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을 들자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1997년 4월.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호 1997년. 그 아이가 사라졌다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 옷 조각, 그리고 부서진 팔찌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금속이 내 손에서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팔찌에는 엄마 사랑해요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아래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잠옷을 입은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수아야, 거기서 뭐해? 할머니, 거기서 뭐 봤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나는 얼른 사다리를 내려와 아이를 안았습니다. 늦었어. 얼른 자자. 하지만 아이는 내 품에 안기지 않고 손가락으로 다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아저씨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다락문이 천천히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이 스스로 흔들리더니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쯤 된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잠시 후 나는 깨달았어요. 그 얼굴은 젊은 시절의 내 딸 은주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진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민호였다면 이 사진 속 여자는 설마 내 딸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먼지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꺼도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듯 보였어요. 그 빛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정자 씨, 낯선 남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이젠 그만 와줘.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아봐야겠다고. 이 집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내려온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여자, 내 딸 은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수십 번 중얼거렸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자마자 나는 신문 더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모아둔 지역신문이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손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2장 넘기다가 오래된 사건 기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1997년 4월 동주택가 실종 사건 6살 남아 행방불명. 그 밑에는 희미한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짧은 앞머리의 아이,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찍힌 여자아이 한 명. 나는 손끝으로 그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너무 낯익었습니다. 그건 어린 시절의 내 딸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점심 무렵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어릴 때 이 동네 살았던 거 기억나니?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어릴 때 그 집 말이야. 그때 같이 놀던 친구 있었잖아. 이름이 혹시... 엄마, 그 얘긴 그만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다 옛날 일이에요. 그냥 애들끼리 놀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일 있었던 거니? 그 아이 이름이 혹시 민호니? 한참의 정적 끝에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수아가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를 만큼 조용했어요. 할머니, 그 상자 다시 봐요. 무슨 상자? 다락방에 있던 상자요. 아저씨가 그거 꼭 보여달래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를 찾고 싶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수아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5살짜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처럼 침착하고 무언가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두려움보다 결심이 컸습니다.
상자 안을 다시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그날 너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글씨는 분명 나의 손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기억나지 않던 조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해 봄, 나는 야간 근무를 자주 나갔습니다. 그날도 병원 당직이라 은주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겼어요. 그날 밤 그 집 아이 민호와 놀던 은주가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다쳤어. 그때 나는 그저 아이의 장난인 줄 알고 달랬습니다. 그 뒤로 그 가족은 이사를 갔고 얼마 후에야 실종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은주가 내 품에서 울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떨림. 나는 그 기억을 일부러 잊으려 했던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놓쳤던 게 너무 많았어요. 민호의 엄마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리고 내 딸은 그 죄책감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 견뎠을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다락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손전등을 비추자 상자 옆에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의 목 부분이 찢겨 있었고 안쪽에는 반쯤 구겨진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치니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엄마 기다리지 마.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다락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아래쪽 복도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 아래쪽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 뒤로 희미하게 또 다른 작은 그림자가 겹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명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내게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분명 슬프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락방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바람이 불면 그곳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그 아이가 원했던 마지막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편지 속 글씨, 사진 속 은주의 얼굴, 그리고 수아가 말한 그 한마디. 엄마를 찾고 싶대요.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다락방에서 들고 온 팔찌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그 작은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내 손끝이 그 위에 닿자 미세한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 나는 CCTV 영상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수아의 방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이불 아래 아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작은 점이 생겼고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카메라 초점이 스스로 맞춰지는 듯 이미지가 선명해졌어요. 문 앞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이전보다 훨씬 뚜렷했습니다. 사람의 형체였고 분명히 누군가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림자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더니 수아의 머리맡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보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분명 어른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살색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고 투명했어요. 안 돼. 내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모니터를 향해 뻗쳐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림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수아는 꿈을 꾸는 듯 몸을 뒤척였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빡였습니다. 빛이 번쩍이고 화면에 노이즈가 퍼졌어요. 노이즈 사이로 짧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젊은 여자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은주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 봤습니다. 화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림자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라 내 딸의 과거가 만든 그림자였던 겁니다. 나는 곧장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목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 다락방에서 본 팔찌의 반대편이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아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저씨가 주셨어요. 이제 엄마가 안 울어도 된대요. 나는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 같았어요. 이 아이를 통해 그들이, 아니 그 아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나는 USB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연결하자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 폴더만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파일이 없는데요.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식은 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아가 나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아저씨 오늘은 안 와요. 정말이니? 응, 이제 괜찮대요. 수아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린 듯 했어요. 나는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먼지가 떠오르고 햇빛이 그 사이를 비쳤습니다. 그때 내 발밑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닥에 글씨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손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수아의 방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구나. 정말로. 그날 밤 모니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화면이 스스로 켜졌어요. 흑백 화면 속 수아의 침대 옆에 한 남자아이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짐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악몽에서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본 글씨, CCTV 속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딸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결심이 선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 있었니?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야. 내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은주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랑 민호랑 다락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방 안이 고요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숨바꼭질하다가 내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민호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은주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잠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때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에 민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꿈에 나왔어요. 항상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불렀어요. 왜 문을 안 열어줬어? 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나는 그 문을 떠올릴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도 그 꿈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수아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 그 무게가 손녀에게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 아이는 널 원망한 게 아니야. 내가 조용히 말하자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럼 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왜 우리 수아에게까지? 아마 용서를 받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해 주길 바랐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바닥 위에 작은 팔찌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수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자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다락방에서 내가 본 그 팔찌의 반대편이었어요. 두 조각이 딱 맞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은주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울 때마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그 아이도 편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는 정말 끝난 거야. 은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호 아저씨가 주고 갔어요. 은주는 그 인형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있고 은주는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이젠 됐지? 그 순간 거실 조명이 살짝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이제 괜찮아요. 은주가 놀라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이후 수아의 방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던 찬 공기도 사라졌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다락방 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문은 누군가의 원한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죄와 용서를 연결해주는 문이었으니까요. 나는 다락방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 쉬어. 그리고 우리 딸도 이제는 좀 쉬게 해줘.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대답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봄날의 햇살이 내리쬐는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아와 민호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은주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구나.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복도 끝에 찬 기운도 사라졌어요. 수아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매일 아침 밝게 웃으며 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은 꿈 꿨어요. 그 아이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 역시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긴 시간의 어둠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락방 문. 그곳은 아직도 닫혀 있었고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어쩌면 그건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기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던 어느 밤 갑자기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화면이 스스로 밝아졌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아의 방이 비쳤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문 쪽에서 부드러운 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수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아의 이불을 살짝 덮어주더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작은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화면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빛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디선가 본 듯했어요.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둘은 손을 잡은 채 부드럽게 사라졌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그래, 이제 정말 괜찮구나. 내가 중얼거린 그 말에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창문을 여니 봄 냄새가 났어요. 나는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주방에서 수아의 머리를 묶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내 시선이 거실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듯 먼지 하나 없이 의자 위에 가지런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그날 오후 나는 다락방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따뜻한 공기가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햇빛이 가득했고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쓴 듯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밤이 되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뒤 나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화면 아래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구두바이. 영문으로 적힌 그 글씨는 마치 빛으로 새겨진 것처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딸은 자신을 용서했고 손녀는 더 이상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오래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나는 수아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수아는 그네를 타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나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네 뒤편 하얀빛 속에서 잠시 동안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눈을 깜빡이자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행복하다는 걸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오늘의 신이 여인 생극장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숨겨진 비밀과 용서는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 속에서도 끝내 사랑은 남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사연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 나셨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잘 들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